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마인드 특강의 선택 과목이죠. 통상적으로 뭐 작년서부터는 삼순환을 겸하고 있는 강의인데, 삼순환 때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까지 시간 할애를 할 여력이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인데, 그래서 동영상으로 빠르게 내용적인 측면을 듣고 답안 작성은 나와서 모여가지고 시간 맞춰서 쓰는 방식으로 작년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내용 강의죠. 리마인드 특강의 내용적 측면하고 삼순환의 답안 작성이 원래 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마인드 특강 때도 그래서 매일 시험 문제를 원래 나눠줘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써보시면 되는데요. 여태까지 한 번도 쓴 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모의고사를 아마 내일서부터 그래서 나갈 겁니다. 7회 정도 모의고사가 지금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9회가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데, 사실 상당히 빡빡한 시간이죠.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 삼순환은 8회였는데, 오늘 그나마 어떻게 또 9회인데, 글쎄 뭐 8회나 9회나 거기서 거긴 것 같고. 그래서 전체 내용적 측면 자체를 다 다루기 위한 상당한 좀 부담이 있는 게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작년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전체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중요한 이슈적인 측면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칠판 크기가 전체 객관을 잡는데도 불가능할 것 같긴 해. 정책학이 저희가 전체 객관적 측면에서 간단하게 보면 정책학의 총론과 강론 논의가 있었고요. 일단 모든 학생이 기존 강의를 들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책학 객관을 다시 잡을 만한 생각은 없는데, 하여튼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약간 좀 축약형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진다고 나와 있죠. 또 뭐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사례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을 정리하고 사례의 적용적인 측면에 논의해서 사례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리마인드 특강도 마찬가지고 삼순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내용 정리 자체를 적용해 본다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자료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통 정책 분석론이라고 얘기하는 파트 정도를 제외하면, 정책 분석론은 협의 개념과 강의 개념을 나눠서 사전과 사후로 얘기를 했었죠. 사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책 분석을 얘기하고, 사후가 정책 평가 과정에서의 정책 분석을 얘기하는데, 그 두 파트 정도가 이론적인 논의 자체가 추가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사실상 사례적인 측면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파트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나간 자료가 기출문제 자료가 같이 나갔었는데, 그래서 뭐 2년차 이상의 학생들은 대부분 또 다시 보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2020년도 6문제 정도가 추가가 되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출제의 경향은 사실 정책학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장 또는 심화적인 측면이 한계에 부딪힌 게 정책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개정판 정책학의 원론이든 아니면 강론이든 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새로운 영역적인 측면의 확장, 심화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선택 과목 네 과목 중에서 가장 좀 고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성이라는 게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일단 장점의 측면에서 보면 나오는 게 계속 나온다가 포인트예요. 근데 단점의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답안을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내용적 측면이 나와주면, 그래서 새로운 내용적 측면 자체를 적용하기가 좀 쉬운데,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써야 되니까 새로운 모습, 즉 고득점 자체를 보여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고득점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학을 전체로 나눴을 때 이론하고 사례로 나누게 되면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 점수를 맞기 위한 토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뭐 이론이라는 건 정영일 교수님의 정책학 원론책을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벗어나서 나온 적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정책 분석의 사후적 정책 분석의 정책 평가에서 정책 평가의 방법 자체가 좀 깊게 출제가 되는 경향, 최근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론적 관점이 정영일 교수님 책을 벗어나서 나온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요한 건 사례인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먼저 이론적인 측면 자체가 55점부터 22.5점. 제가 배점 기준은 22.5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부터 목표로 하는 게 30점 정도가 기본 목표예요. 30점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배분하게 되면 60점이 되어지는 건데, 정책학에서 30점이 이 정도인데, 점수 자체가 일종의 목표 점수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선택 과목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30점을 맞아야 된다는 건데, 이론적 측면을 가지고 한 22.5 이 정도가 베이스라고 보시면, 지금 알파인데, 그러니까 이제 알파가 어떻게 채워지냐에 따라서 30점을 맞을 수 있냐가 결정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고정돼 있거든요, 이론은. 뭐 저것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좀 답이 안 나오는 편인데, 물론 뭐 정책학이 단기간 내에 이 이론적인 측면의 베이스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는 좀 편한 과목이에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틀 자체가. 문제는 플러스 알파의 사례죠. 사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논의인데, 특히 뭐 2년차 이상의 공부를 많이 할수록 기존 사례적인 측면 자체가 좀 식상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례 자체를 어떻게 얹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뭐 최근에는 식상할 내용도 없다. 그 정도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 사례나 잘 알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보통 뭐 리마인드 특강이나 삼선원 자체가 플러스 알파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글쎄 모르겠어요. 버거울 수도 있고요. 베이스가 없는 상태, 아니면 기존 스탠다드한 사례 자체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딜레마적 측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패턴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베이스인 거고요.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정책학만큼은 어떻게 보면 합리 모형의 틀보다는 점적 모형의 틀이 공부 방법론 측면에서는 좀 유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자, 저렇게 해서 일단 보시면 되고, 정책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과학과 정책현상 여기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뭐 동일한데요. 지금 뭐 정책서부터 행정학, 정책학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게 보면 정책현상 자체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접근, 이런 논의인데, 그래서 역시 뭐 사회과학적인 접근 자체는 동일해요. 뭐 동일하다는 것은 완전하게 세 과목의 틀 자체가 적용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보통 제가 정책학을 주는 과목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즉, 정보체계론이 받는 과목이고 정책학이 주는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정책학이 주는 과목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정 단계가 되면 정책학이 과연 주는 과목일까? 물론 주는 게 있죠. 사례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정책학이 다른 과목에 주는 건 플러스 알파적 측면의 사례라는 게 사실은 강한데요. 특히 행정학적 관점에서 이 사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이론만 가지고 보면 이론은 사실은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시간적인 배분의 측면에서 경제학이나 행정학이나 또는 정치학을 정책학보다 많이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요. 그 전제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과학이라는 측면에서의 분석 틀은 정책학이 사실상 많이 가져오고 있는 거죠. 정치학이 됐든 경제학이 됐든 행정학이 됐든. 왜? 정책학에 고유한 틀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럼 정책 현상이라는 연구의 대상,
정책학적인 측면 때문에 고유한 틀이 형성되는 건데, 그걸 제외한다면 정책학은 사실상 가장 신생학문이죠. 학자가 붙은 것 치고는 가장 신생학문의 지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문에도 사실 저희 신생학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정책학이라는 게 1900 출발점이 50년 되잖아요. 1951년 이렇게 되는데, 에시 라스웰의 폴리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논문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보면 정말 역사가 짧죠. 정말 역사가 짧은데, 그나마 행정학은 1887년 이것까지 그나마 소급하는데, 이거 보면 이게 미국 정책학의 아버지라고 한 에치 라스웰이 폴리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1951년에 처음으로 제시했던 논인데, 그렇게 보면 2021년이니까요. 역사적 측면에서 참 짧은 거예요. 따라서 당연하게 이론적 측면은 다른 사회과학으로부터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큰 문제가 행정고시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뭐 벼르고 벼렀던 논의가 나온 지면이 있는데, 딜레마 이론이 경우적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딜레마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정책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행정학에서 저희가 많이 다루거든요. 딜레마 이론 논의 자체. 그래서 그렇게 보면 행정학이라는 게 있고요. 정치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으면 정리에 들어갔던 정책학 기준으로 보면 정책학 학생들의 점수 자체는 지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순한테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 사례적 측면, 작년에는 사실은 딜레마 이론을 제가 워낙 많이 가르치거든요. 불량적인 질문. 물론 정리를 하냐 있는지 제가 가르친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정리를 제대로 해놨냐 있는지이긴 한데, 작년에 가장 많이 맞았던 학생이 재미나게도 64점을 맞았어요. 64점이 아니라 34점. 상당히 높게 맞은 건데, 정책학에서 보면. 그래서 첫 번째에서 사례를 잘 정리를 했던 걸 그대로 적용해서 첫 번째 문제에서 경찰 점수를 딴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맞은 학생이 이 정도. 제가 여태까지 봤던 점수 중에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이 점수 자체. 원래 정책학이 그렇게 많이 주는 과목이 아니에요. 보통 저게 60점이라는 건 즉 30점을 목표로 많이 하는데, 30점 정도면 사실은 얻어낼 만큼 얻어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30점을 넘었다는 건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냈다는 건데, 만들어낸 거의 본질은 사례겠죠. 그렇게 보면 정리교수님 책의 뒤쪽에 저희가 몰아놓은 게 분석 틀 접근 방법의 논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책이나 경제나 행정학에서 사회과학 측면에서 정책 현상 적인 측면에 연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리들이 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이론 정도만 들어가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최근 들어서 행정학에서 제가 딜레마 이론을 많이 소개를 하는데, 행정학에서 나오면 정말 불이 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정책학을 병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행정학에서도 딜레마 이론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딜레마 이론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 자체는 저희가 다른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이론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면 대표적인 논의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가 생각해보면 행동경제학 또는 행태경제학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뭐 정책학에서 정리한 다음에 다른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출제가 되어진다면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개죠. 왜? 정책학에서 정리교수님 책에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학의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분석의 틀 자체는 보통 두 개예요. 두 개라고 하면 돼요. 이론의 측면에서 정책학에서 특유하게 다른 과목에서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정책학에서 주가 돼서 정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은 두 가지예요.
딜레마 이론이 이것도 하나가 행동경제학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행동경제학이 경제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뭐 경제학에서 더 많이 언급이 되긴 하지만, 제가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는 그래서 정책학에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네, 저게 행정학에 나오면 정말 좋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정책학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언젠가 한번 때가 온다 이런 식의 논의인데, 보통 제가 뭐 3년 주기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 정치학이 됐든 아니면 행정학이 됐든 간에 제가 정책학에서 핵심적으로 배우는 내용 자체가 다른 과목에 출제가 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30점짜리 정도만 행정학에서 특히 하나 툭 튀어나오면요, 저번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장 최근 논의에서 저희가 보면 특히 신재정적 접근 방법에서 행정학의 분석틀 논의할 때 신재정적 접근 방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원주의에 의한 점증 모형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라든가 이런 식의 논의들, 점증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하는 패턴들, 점증 모형은 이제 행정학에서 정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당히 많이 제가 요번에는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점증 모형에 대한 분석을 다원주의 틀 안에서의 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 딜레마 이론에는 행동경제학은 행정학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틀이에요. 그래서 나와주면 좋죠. 그래서 저 부분은 일찍 운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런 거 나오면 제일 답답한 게 기타 직렬이죠. 재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쪽에 하면 이제 돌아버리는 상황에 이런 게 나오면 딜레마 이론이나 행동경제학 나오면 무지하게 짜증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정치학적 측면에서 가져오는 부분들, 경제학의 측면에서 가져오는 부분들, 정치경제학은 그 자체가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책학이 정치학의 분과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학이라는 게 정치경제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이건 정책의 성격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보면 저희가 정책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집 사회과학이라는 게 있고 정책 현상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저기 접근 방법 하면 그게 두 가지 패턴으로 제가 정치학에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양적 접근하고 질적 접근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학성에 대한 논쟁의 부분인데, 뭐 사이언스냐 아트냐의 논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정책학의 출발점이 이 논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학하고 정치학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 자체가 행태론적 접근에 대한 후기 또는 반행태론적 접근,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 후기 반행태론적 접근의 가장 대표적인 흐름 자체가 정책학이죠. 이미 출발점에서 접근 방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후기 또는 반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두 가지 흐름, 이 신행정학과 정책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과 이미 맞물려져 있어요. 구조적인 측면이. 그래서 정책 현상을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책 현상의 분석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사회과학적 측면의 연결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주제죠. 왜? 행정학이 끼어 있듯이 정책학도 끼어 있거든요. 제가 행정학이 끼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정치학과 경제학에 끼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다른 한편 정치학과 경영학에 끼어 있죠. 원래 정치학과 경제학이 반대축인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의 축이 더 생기는 게 행정학의 상당히 독특한 특성인데, 이게 정치학과 경영학이 대칭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들 일수면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 사회과학에서 정치학과 경영학을 대칭 구조로 넣는 사회과학은 사실은 없어요. 이상하게 행정학만 대칭 구조로 높여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네, 그렇게 보면 정책학은 상대적으로 정책과 경제학의 중간이라는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지는 학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행정학은 정치학의 경제학, 거기다 정치학의 경영학이라는 상당히 예외적인 패턴 자체를 얘기하는 데 비해서 정책학은 말 그대로 정치학과 경제학이 딱 중간이에요. 논리 구성이.
그렇게 보면 성격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정책학을 들어갈 때 정책 현상 논의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정치학과 경제학의 각각의 파트죠. 경제계 강좌는 핵심이 뭐였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합리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은 합리성의 학문이거든요. 이 자체가. 반면에 뭐 정책은 말 그대로 정치성을 얘기하고 있죠. 세계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다 정책학의 관점이 가장 극명하게 두 개가 균형 잡혀져 있다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위아래 순서가 약간 좀 바뀌긴 했는데요. 원래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정책학을 처음 들어갈 때 기억나세요? 정책학의 총론이 있고 정책학의 강론이 있는데 다 오래간만이셔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확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표정들 자체가 우울하게 앉아 있어서. 근데 표정이 너무 잘 보이니까 별로 바람직하진 않네. 눈동자 굴리지 마세요. 세상이 막 돌아가요. 당신 눈동자 굴리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눈동자가 엄청나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눈이 커서 그런가? 뒤 학생이 더 큰데. 이쪽도 크네요. 다 크네. 눈 커서 세상이 넓게 보여? 저는 어렸을 때 눈이 작아가지고 세상이 항상 이렇게 좁게 보이는데. 위아래가 이렇게 넓게 보이나? 옆으로는 거의 비슷하잖아. 보내면 조금. 위아래가 이렇게 넓게 보여? 세상이 이렇게 넓게 보이는데 왜 답안은 그 지경이야? 어? 세상이 이렇게 넓게 보이는데 시야가 어떻게 답안은 그 지경인 거예요? 눈코도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공부에는. 이 두 가지인데 축을 원래 바꾸죠. 근데 핵심이 뭐예요? 정책 현상이라는 게 정책학의 총론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기존 패턴과 약간 좀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아래쪽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책 현상이라는 건 내용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책 현상의 내용적 측면이 과정적 측면하고, 정책 현상의 내용이 뭐냐? 원래 통상적으로는 거의 기계적으로 제가 위쪽에 써요. 내용하고 아래쪽이 과정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게 내용적 측면이고요. 위쪽이 과정적 측면이죠.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거꾸로 가면 예전에 저희가 판사했던 걸 이렇게 떠올려 보면 내용적 측면 자체가 합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정적 측면 자체가 정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정책 현상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정확히 보면. 이건 지금 행정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냐와도 상당히 유사한데, 논리적으로. 정책 현상이라는 건 보다 명확하다. 뭐가 명확하냐? 합리성과 정치성의 균형 자체를 잡으려는 노력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사례를 보면 많이 처진다. 보통 제에서 3순환 넘어가면서 예비 때부터 2순환 정도까지는 위아래 구조를 내용하고 과정 이렇게 쓰는 편인데, 3순환 정도 넘어가면서 위쪽을 과정을 쓰고 아래쪽을 내용을 쓰는데, 이렇게 가나면 사례에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위쪽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요. 정치성이. 결국 이해관계에 그죠? 문제다. 결국 정책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 규정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 보셔야 되고, 정책 현상에 대한 개념 규정. 정책이 뭐야? 폴리시라는 게. 라고 얘기할 때, 폴리시라는 이 정책 현상 안에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내용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과정적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은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수단 간의 인과관계 문제고, 이걸 저희가 사회학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합리성, 즉 아무런 수시가 없을 때의 합리성의 개념이죠. 기술적 합리성 이런 건데,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수단 간의 관계성 문제.
목표와 수단이죠. 양자 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이게 포인트죠. 목표와 수단 간 인과관계. 그래서 이런 판사한 걸 보면 아래쪽 축이 그래서 뭐로 나와요?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이게 애널리시스죠. 그러니까 사회학 자체가 사실은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애널리시스 하는 건데.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게 사회과학의 본질이죠. 본질인데. 왜 분석이라는 게 사회과학의 본질입니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현상에 대한 기술이 필요해요. 즉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끌어모아야 되죠. 분석을 하려면. 이걸 뭐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기술한다는.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스크립션 이런 거죠. 자, 이걸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가 explain의 개념인데 설명한다. 이게 나오게 돼요. 네, 설명하는 게 뭘 설명하는 거냐?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죠. 뭐하고요? 분석하고. 그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분석 자체는 그 자체가 설명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설명한다는 거, 분석, 설명한다.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분석한다는 건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설명한다는 건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는 거거든요.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변수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되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아니면 제3의 변수, 즉 외제 변수, 뭐 허위 변수, 혼란 변수, 이런 식으로 변수가 나오는데, 각각의 변수값 자체를 관찰하는 게 이거예요. 디스크립션, 디스크라이브 한다는 표현인데. 이게 돼 있죠. 이게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예측이 가능하고, 프리딕션. 또 하나가요, 컨트롤,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컨트롤과 예측의 프리딕션이죠. 그렇게 보면 정책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첫 번째 정책이라는 게 뭐냐?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이게 정책이죠. 정치학적으로, 행정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양한데, 논의가. 이렇게. 근데 어쨌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건데, 누가? 얘가. 이게 이제 가장 간략하게 원틀이거든요. 그럼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권한 있는 뭐 정부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정책인데.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얘기할 때 이 전통적인 정책의 개념인데 이 정책 개념 속에서는 사실은 일정한 편향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체가 뭐이기 때문이죠? 정부기관이라는 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에 정책이라는 게 과연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천명한 방침이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뭐의 문제인 거죠? 주체의 확대의 문제. 항상 뭐 행정학이든 정책이든 기억해야 될 게 주체의 확대의 측면, 그리고 문제의 성격이 어려워진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기본 측이었는데, 결국 정책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거버넌스, 즉 최광의의 거버넌스의 패턴 자체가 정책 현상에도 그대로 사실상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지금 정책이잖아요. 정책인데. 이걸 정책이라고 하고, 아니면 행정학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어와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어와 서비스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죠? 개입, 간섭이라고도 한다.
개입 간섭에 뭐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 스코프가 있고 스트렝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개입이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섭 개입의 수단인 거예요. 개입 간섭의 수단이면 당연하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최강의 거울 넣었습니다. 개입 간섭의 방식이 나오고. 개입 간섭의 방식.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계층제, 또는 시장, 또는 네트워크 이런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계층제에서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예, 정책학에서 이 정책 현상이 된 개념이 이제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때문에 그래요. 역시 라스웰이 잡았던 정책이란 현상에 대한 개념이 일방향적이라는 얘기, 일방향적이다. 즉 양방향적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구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즉 거버넌스적 개념의 정책 현상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 다른 표현하면 이명석 교수식의 논의에서 저희가 봤지만 로커스가 아니라 포커스적인 정책 현상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책 현상의 개념은 로커스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포커스로 바꾸고. 행정학에서 이명석 교수 논의에서의 로커스에서 포커스로서의 전환, 이걸 제가 공공성 개념 할 때 얘기했어요. 공공성이 로커스에서 포커스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공공성은 주체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의 논의고. 왜 주체가 뭐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논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과목과 연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작년서부터 이쪽으로 제가 좀 패턴을 바꿨는데 패턴을 바꾼 이유는 뭐냐면 너무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 선택 과목에 너무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선택 과목은 그래서 20회 정도의 기본 강의 하나, 이론에 대한 20회 정도의 기본 강의 하나에다가 한 10회 정도의 사례 강의 하나, 딱 2개 정도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순환 개념에서 빼는 게 더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저기 순환 개념에 집어넣어가지고 괜히 무슨 6회 잡아놓고 8회 잡아놓고 과목도 과목 같지 않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강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과연 제대로 20회 정도의 기본 강의를 주고 1년에 2번 하면 되는 건데 20회 정도의 기본 강의, 이론 강의를 주고 10회 정도의 사례 강의를 준 다음에 2개 가지고 그냥 별도로 빼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를 뺀 상태가 되면 순환 개념적 측면 자체가 이순환 정도를 하나 빼버리고요. 이순환이 지금 빠져버리는 축인데, 그러니까 이순환이라는 걸 빼고 선택 과목 빼고 그리고 중간에 텀을 두는 거죠. 이렇게 텀을. 순환 사이에 텀을 주고 그 텀의 기간 동안에 어느 텀이든 선택 과목을 그냥 하나 골라가지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신동 전체 패턴이. 근데 이게 워낙 관성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관성이라는 게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가지는 관성인 거예요. 이 수험생의 관성이 절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제도적 측면에서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의 관성이거든요. 뭐 제도의 설계라는 게 그 당시에 수험생이 참여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지만 근데 그게 지금 관성으로 어쨌든 20년 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 시스템에서 동차 시스템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형식화되는 거죠. 되게 선택 과목은 형식화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종합반이기 때문에 그냥 듣는다.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전락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종합반이니까 듣지. 단과반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2년차 이상의 학생들이 듣나요? 안 들어요. 3순환 정도 들어와서 그냥 다시 한번 써보고 끝.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마인드도 마찬가지죠. 동영상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리마인드가 정책이나 행정학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원들 자체가.
이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개인적으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왜 할까?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순환 개념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선택 과목을 순환에서 빼는 게 맞아요. 지금 이런 식의 순환 개념 가지고 유쾌하고 이 순환은 유쾌하거든요, 유쾌. 그래서 뭐 네가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빠지는 게 맞다. 네, 문제는 뭐냐면 관성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종합반 학생이 아니면 지금 들을 강의들이 아닌 거죠. 선택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빠진 사람 강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위험 부분이. 그럼 뭐 종합반에 안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될까? 이런 논의인데. 네, 누군가 하나가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패턴을 잡아주면 좋은데 전체가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어요. 변화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학원이라도 바뀌면 되는데 따라와요 또. 스며시. 이게 동요하라고 얘기하죠. 동요하러 따라오는데 희한한 사람들이죠. 내부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 사실상 안 먹히거든요. 다른 학원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여기서 시작해요. 모든 강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벽이죠, 벽.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학원 한계예요. 어쨌든 뭐 구애가 저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데, 합리성에서 내용이라는 건 목표 수단 간의 인과관계고, 인과관계 자체를 우리는 분석이라고 한다. 결국 합리성은 분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책학은 끊임없이 두 가지에 대한 논의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정책학에서 저희가 논리를 전개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두 축인데 분석이냐 정치냐 이건데, 잘 생각해보면 이건 저희가 출발점에서 생각해보면 리마이드 특강 행정학에서 정치학에서 지금 정책학까지 들어왔어요. 행정학 저희 처음 들어갈 때 생각을 해보면 구성 개념이 뭐였어요? 이게 이 패턴을 가장 극명하게 비슷하게 봤던 게 어디죠? 기억나세요? 이 패턴을 가장 극명하게 봤던 게 어디예요? 행정학의 왜 재명정문이에요. 행정학의 재명정문.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저게 재명정문이거든요. 재명정. 그러니까 저희가 재명정문 출발할 때 부여 기준의 질문에서 출발을 하고, 거기는 앤서가 두 개인데 하나가 뭐가 분석이고 또 하나가 정치거든요. 그걸 단지 뭐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이 부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의사결정의 측면하고 연결되는 게 재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도 마찬가지고 인사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다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재무에서 의사결정의 기본 논리 자체가 가장 많이 충돌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예산, 재정이라는 재무행정론의 연구의 대상 측면이 가지는 성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재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밀접하게 정책적 성격과 완전하게 동일하거든요. 예산 또는 재정의 결정은 기억나세요? 예산, 재정의 결정이라는 건 두 개의 결정이다. 하나는요, 정책 사업에 대한 결정이고, 또 하나는 금액에 대한 결정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죠. 금액에 대한 부분만. 왜? 돈이라고 하면 금액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돈이라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돈이라는 게 금액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거죠. 왜? 어디에 쓸 것인가가 포인트거든요. 돈을 어디에 쓸 거야.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정책하고 사업이잖아요? 결국 정책의 결정하고 금액의 결정인데, 본질이 뭐냐? 정책의 결정이죠. 네,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얼마를 쓸 거야. 이게 결정돼야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자, 돈을 일단 정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처음 들어올 때, 그죠? 머서 특강이나 멘토링 특강이라는 성격의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수험생한테 필요한 게 뭐냐? 외적인 요건적인 측면에서 이 논의인데요.
가지고 들어가는 측면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이거다. 이렇게 제가 이게 돈이다. 이게 돈이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거죠. 사실상 돈인데. 왜 이 차이가 중요하게 가져오는 거거든요. 뭐 지금 행정고시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외부적으로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합격생들 기준에 했을 때 분명히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한대. 마찬가지죠. 지금 뭐 스카이도 마찬가지고 서울대학교가 그런 거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주거지가 어딘지. 뭐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뭐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의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 결정적으로 그래서 능력주의라는 게 정책에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능력주의가 가지는 그죠? 허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능력주의가 과연 왜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요. 최근 논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이 부분이. 결국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목표가 있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결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보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져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 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돈을 써야지 이건데 만약에 자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반반이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본 걸까요? 50% 50%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결국 내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돈을 써야 돼. 출발점하고 내가 돈이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 돼. 논의야. 근데 제가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기본적으로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기 단계일수록 사실은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초기 단계일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강해지거든요. 부상이. 2년차 되고 3년차 되고 마찬가지인데 1년차에서는 사실 이게 좀 가능한데요. 이게 2년차, 3년차로 갈수록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많은 학생들이 직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단이 목표화 되어지는 거죠. 논리 구성이.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씩 길어져요. 그러니까 수험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 시점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건데, 저런 시기면 집중할 시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집중할 시기가 있다. 결국 정책이나 사업에 먼저 결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자원이 희소하니까. 이게 누구한테 그저 펑펑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성이 그런데. 가장 유사하다는 거예요.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목표수단 간의 인과관계에서 분석의 논의죠. 물론 앞부터 붙이면 돼요. 정책에 대한 분석인데 정책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트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장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딱딱 떨어지거든요. 이 논의가. 그 위쪽의 정치는 일종의 스토리텔링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례적인 측면을 통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풀어가야 되는 게 기본인데 문제는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딱딱 떨어지는 논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의 기법 아니면 실험의 유형 뭐 이런 식의 논리들. 그래서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 자체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명하게 그래서 이게 경제학하고 유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패턴들 자체가 이거하고 유사해지죠. 구성이 들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관계적 측면에서 이 분석 단 분석이라는 게 사전 사후적 관점에서 정책 과정의 일정 국면에 국한되는 거냐 그건 아니구나. 분석은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정책을 이제 설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정책의 변동까지 마찬가지인데 이게 첫 번째 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논리 분석이. 거기에 비해서 위쪽의 논의는 과정은 참여자 논의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 두 개가 참여자적 측면에서 보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아니면 정책 주도기관, 정책 대상 집단 뭐 어떤 식의 분류 들을 수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적 측면이 분석적 관점에서 사전사후로 나눠지듯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참여자라는 논의 자체도 대표적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 가장 스탠다드하게 두 가지를 쓰죠.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틀이에요, 틀. 분석의 틀인데. 저희가 뭐 절도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치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정치성 또는 합리성이 틀인데. 그래서 이거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논의하고 결국 그렇게 보면 정책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히 얘기하면 정책 현상 위치상으로는 여기 위치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정책 현상이에요. 정책인데. 여기 있죠. 왜 이게 정책이니까. 정책이니까. 여기 사회 문제가 있고, 여기 정책 의제, 정책 문제가 있고, 여기에 정책이 있죠. 그리고 정책이 이렇게 집행되어지는 건데, 구성상으로.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 위치하는 건데.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정책의 환경이 있고요. 정책의 체제가 있는 거죠. 정책 환경, 정책 체제. 여기 환경, 여기 체제. 그렇게 보면 행정학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기본 틀이에요. 예, 정책은 뭐 행정학의 분과학문, 특히 미국적 관점에서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 여기에서 여기로 양자의 관계의 문제다. 그게 틀이죠. 그럼 이거 행정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환경이죠. 외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요, 외부에 맥락이 있고, 여기요, 내부에 맥락이 있고, 여기요, 내부에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틀을, 이 두 가지를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책하기. 그래서 교수님 논의는, 정재 교수님 논의는 그래서 이걸 마땅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두 개를 마땅히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쪽은 뭐가 되고, 가치고, 아래쪽은 뭐가 되니까요? 분석틀인데. 그러니까 가치하고 분석틀의 핸들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책학들의 책들을 보면 이게 별도 편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뭐라고 하지? 정책의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고, 강론은 정책 과정이고, 정책 과정은 그래서 정책의 설정에서 정책 변동까지 5가지 단계고, 끝. 근데 재미나게도 각각의 부분에서 정책 과정의 강론적 관점에서 정책 의제 설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정책 변동까지 끊임없이 뭐는 계속 나와요? 분석틀은 계속 나와요. 왜? 정책학을 보다 보면 상당히 재미난 게 경제학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에 치면서?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이 정말 많아요, 모형이. 합리 모형, 점증 모형, 모형. 모델.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분석 틀이라는 거하고 가치라는 게 들어간다면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 저희가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사실은 뭐가 나와요? 가치 측면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갈등적인 논의가 사례의 핵심이잖아요. 저희가 사례를 보면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겠는데 방패적 문제도 가장 대형적인 갈등 사례이죠. 갈등의 사례인데 그렇게 보면 이게 가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분석틀인데
그래서 좀 싱크율을 높여보자의 의미예요. 그럼 저 가치가 있고 분석틀이 있고 그렇다면 이 정치성과 합리성이라는 건 일종의 뭐로 처리하면 되죠? 맥락 정도로 처리하시면 돼요. 내부 맥락인데 내 맥락이 행정학에서 뭐로 논의가 되죠? 정치하고 법 내부 맥락인데 물론 행정학은 변형시키죠. 정치하고 경영으로 변형을 시키는데 외부 환경이 있고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행정학에서 외부 환경, 거시 환경, 미시 환경 외부 맥락, 경제사회, 시민사회 내부 맥락, 정치, 경영 또는 정치, 법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이 가치와 분석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면 자 바깥쪽에 뭐가 있는 거죠? 정책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죠? 정책의 환경.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외부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기 있어요. 이 내용은 그대로 똑같이 가져온다고 얘기했죠. 똑같이 가져온다. 뭐라고요? 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 똑같이 가져와요. 이렇게. 다만 거시 환경적 측면의 정보와 이걸 제외하면 세계화, 지방화, 민간화 또는 민주화 이 전체는 뭐라고 보통 묶어요? 분권화로 보통 묶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책학에서 정책 환경을 논의하는 건데 그래서 정책학의 모든 기본서는 가장 먼저 사실은 뭘 따지냐? 정책 환경을 따집니다. 이걸 먼저 따져요. 거시 환경 그리고 미시 환경. 정책학은 상대적으로 아래쪽 미시 환경을 많이 활용하죠. 뉴로멀이라든가 뭐 이중적 뉴로멀이라든가 저출산의 고령화 문제들 아니면 다문화의 문제들 아래쪽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정책은 상대적으로 거시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이 쓰여요. 이쪽이 이렇게. 그래서 저게 정책의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환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얘기해요. 외부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정책의 환경. 그래서 행정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완전히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정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정책의 환경을. 이걸. 특히 행정학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한 환경의 부분도 똑같아요. 행정학과 완전하게 똑같은데. 그래서 이건 별도로 안 다뤄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외부적인 맥락이라고 얘기하는 경제, 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성 논의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솔직히 출발점이 뭐냐? 저 경제사회, 시민사회 두 개 합쳐서 강의의 시민사회 행정학적으로는 민간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의 포인트는 뭘까요? 이 부분의 포인트는 어떻게 규정하냐 이 문제인데 저 자체를 정치학이나 행정학처럼 정치학의 국가관, 행정학의 정부관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포섭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논의가.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정치학에서는 국가관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 이 국가관인데 국가론이라고 얘기하는 파트예요. 정치와 뭐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라고 해서 항상 언급되는 논의인데 정치 경제 질서의 논의죠. 행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정액적으로 정부관이라는 틀을 통해서 봅니다. 문제는요. 정책학 기출 문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럼 정책학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어디로? 이 파트가 어디에 가버린 거지? 이 파트가. 저 부분은 출발점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1페이지에
두 문제 정도가 이 부분하고 연결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뭔데요? 개입의 문제죠. 보통 뭐라고 해요? 정당성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한편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라는 분석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1페이지의 두 문제가 원래 출발점이었죠. 정책의 정당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정책은 개입이잖아요. 그럼 개입의 정당성이죠. 간섭의 정당성이에요. 그럼 앞쪽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 뭐가 실패했죠? 아이고, 시장이 실패했고요. 정부가 실패했고요. 오늘 자료를 보면 뭐가 실패한대요? 시민사회도 실패한다잖아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오늘 자료인데. 이게 정부의 실패와 시민사회의 실패가 동시적으로 언급되어진 상당히 재미난 논인데, 무의사결정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한테 익숙한 무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이 논의는 분해가 되어진 겁니다. 분해. 그러니까 사회라는 개념적 지면이 그러면 정책하기 전 얘가 사라져버리면서 분해가 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파트 자체에는 정당성 개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물론 정당성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정책 자체가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는 건데, 정책의 실패는 곧 뭐의 실패죠? 정부의 실패예요. 그렇죠. 정책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입니다. 왜? 정부의 개입 간섭이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정부의 개입 간섭. 그럼 논리가 뭐가 나와요? 자,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뭐가요? 정책이. 근데 정책은 위험하기도 해요. 뭐에 침해되면요? 정부의 실패 때문인데요. 정책에 불가피성은 없는 겁니까? 있겠죠. 있는데 기본적인 축은 필요성의 위험성의 논리. 그럼 정책 현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분석들은 뭐가 되고요? 시장의 실패. 조심해야 되죠. 시장 실패는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럼 뭐가 나오죠?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의 논리가 나와요. 뭐의 문제라고요? 필요성과 위험성의 문제. 정책은 필요한데 정책이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설명 틀 또는 항상 위아래 구조를 잘 보세요. 가치하고 뭐가 항상 있다고요? 분석틀이요. 행정학에서 저희가 가치 분석들을 터널의 위아래, 천장하고 바닥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은 정보체계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정보체계인데, 그러니까 얘 두 개는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터널이죠. 자, 판서가 터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기차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차다. 여기 지금 터널의 업이고, 여기가 터널의 버튼인데, 터널의 탑이고, 터널의 다운이죠. 어쨌든 이게 위쪽에 가치라는 게 항상 존재하고 있고 아래쪽에 분석틀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두 개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필요성의 측면에서의 가치와 뭐가 있고요? 분석틀이 있겠죠. 직관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하죠? 시장 실패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필요성. 그럼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이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사실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얘들한테 가치다. 그 가치는 뭘까? 거꾸로 정책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정부 실패 이론적인 틀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정부 실패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어지는데 그때 지향되어지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 분석틀이 항상 저기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사회와 시민사회는 뭐로 치환되어지냐? 이거예요. 참여자예요. 바깥쪽인데 경제사회, 시민사회에 뭐가 있냐고? 참여자들이 있어요. 결국 저게 통째로 사실은 참여자로 환원되어지는 거죠. 그중에 특히 뭐로 환원되죠? 비공식적 참여자예요. 네, 공적 참여자는 체제 그 자체니까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체제 그 자체고, 그렇다면 바깥쪽에 있는 비공식적 참여자로 흡수되어지고, 여기 들어가. 비공식 참여자. 그러니까 경제사회나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개념으로 치환되어집니다. 따라서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거죠. 뭐요? 사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축입니다. 그래서 투입을 통해서 산출로 나타나게 되면 그게 요구에 대한 해결책이죠. 사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대답적 심에서 해결책, 이게 정책 구성이에요. 이게 두 문제를 간단하게 일단 해결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물어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좀 더 스탠다드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다 스탠다드한 이유는 양면성을 다 보여줘서 그래요. 양면성을 다 보여준다.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모두에 적용되어지는 분석들, 이게 주인, 대리인, 이론,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된 논의거든요. 두 번째 문제잖아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 했고요? 교육이죠. 지위제라는 관점에서 가장 많이 핫한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고, 교육 서비스, 부동산, 교육과 부동산의 전형적인 지위제죠. 저희 꽤 많이 다뤘던 논의가 한석교수 논의 가지고 항상 기억날 거예요. 스탠다드한 논문에서 저희가 봤던 사례 분석입니다. 한석의 교육 서비스 관련된 논의인데 지위제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의 분석들 또는 경제의 분석들 또는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 또는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식이죠. 분석들과 같이 해줘야 돼요. 조논의가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의 틀이. 속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총론은 그래서 나눠지는 거죠.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고, 참여자가 있다. 이게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정책 현상 자체를 분류하는 틀, 이 분류, 유형. 분류, 유형의 논인데, 분류, 유형. 정책 현상을 분류한다, 유형화한다. 분류하고 유형인데. 이게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책학의 서론 자체는 사실은 간단해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간단한데,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도출되느냐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논의인데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논의다.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죠. 세 번에 나눠가지고 쉽게 1시간 5분씩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붙여. 지우지 마세요.